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근데 희한하게 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이 정도 안정되었으면 이제는 반등이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그 시그널을 가지고 여러분 통찰력을 발휘하셔서 보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2조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부양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착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2조 달러라는 것이 급한 불은 끈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산소호흡기를 달았을 뿐이다라는 평가가 큽니다. 부양카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일단 2조 달러 규제 규모의 절반은 대출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나눠주는 돈은 GDP의 5%에 불과하죠.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조 달러 경기부양카드가 시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이제는 좀 더 좋아지고 있다는 분위기보다는 뭔가 하나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 1인당 1200불을 주고 아이에게는 500불 정도를 나눠주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요게 밀린 집세나 생활비 이런 거 따져보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2조 달러라는 경기부양 카드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진 않죠. 우리나라도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 카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방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정부도 다음 카드, 그 다음 카드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카드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결국 미국도 이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게 바로 2조 달러를 더 풀겠다. 전체 규모로 합쳐보면 5천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대비해보면 10배 수준, 엄청난 나라죠. 만약 이번 카드가 의회를 또 통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번째입니다. 1단계는 83억 달러 정도 되고요. 2단계는 1천억 달러 규모, 3단계는 2조 2천억 달러였죠.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로 2조 달러가 통과하게 되면 전체가 어마무시한 4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5,263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3단계까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 돈은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리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거, 피해 기업에 구제하는 거, 이런 정도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사실 이번 네 번째 구제안은 미국의 민주당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오히려 공화당에서는 약간 주춤한 기세? 이번에 네 번째 카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죠. 근데 대체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일단은 아무리 노력해봐도 미국의 실업률이 32%까지 뛸 수 있는 상황, 대공황을 넘는 충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미국 실업률 추이를 보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이야기인데요. 향후 2개월 뒤에, 지금 이제 4월 달이니까요, 최고 32.1%까지 얘기합니다. 2분기에는 4,700만 명 정도가 실업될 것 같고, 1933년에 25%라는 최고치를 갈아엎을 수 있을 만한 수치가 나올 것 같다. 이건 미국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겉으로 보는 것보다 사실은 더 무섭고 더 공포스럽고 더 충격적인 불안감이 내재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20%가 올랐는데 내재적인 불안이 더 크다 보니까 더 치고 못 가는 상황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실업률을 좀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번 네 번째 카드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일자리라는 것은 이제 인프라 투자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인프라 투자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대선의 공약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천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잘 된 거죠. 공약도 실천하고 지금 근본적인 문제, 일자리라는 부분, 앞으로 나타날 문제인데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2조 달러라는
경기 부양카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통과됐을 때, 통과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통과가 되게 되면 11월 대선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기가 인프라 투자를 공약을 했고 실천을 했고 천조 인프라가 아니라 2배 넘는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트럼프의 계산에 따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카드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시장도 환영할 수 있겠죠. 이 돈이 결국에는 도로, 항공, 항구, 교량 이런 데에 쏟아지게 되는 거고 수십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히든카드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1200불, 500불 이렇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줌으로써 안정감을 주는 게 상황상, 논리상 훨씬 더 이롭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기조에 맞춰서 우리나라 앞으로의 방향성도 본다면 일시적으로 100만원을 주면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차후 앞으로 발생할 4월달, 5월달, 6월달 그리고 올해 마지막까지 이어질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100조를 쓰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100조는 일시적인 가능성만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추세 안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져요. 한번 기대를 가져보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반전이 되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질병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 질병에 대한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돈을 뿌린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건데 영국의 한 대학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3가지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지금의 질병의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둘 경우의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올해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인구 77억이 대다수 감염될 수 있고 사망자는 4천만 명이 이를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죠?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근데 지금 정황상 보더라도 각국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국경을 폐쇄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 또 새로운 방식의 도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시나리오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뭐냐 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때입니다. 강력한 조치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단검사하거나 격리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2020년 올해 1년 동안 확진자는 4억 7천만 명 사망자는 186만 명 정도 된다고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 하면 일주일에 인구 10만 명당 0.2명이 감염되는 수준이죠. 지금 상황하고 가장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때 결국에는 전 세계가 186만 명까지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186만 명까지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림셈으로 봤을 때 중간값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 수준까지는 사망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2만 5천 명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런 질병의 문제가 어느 정도 끝물이 아니라 정점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상황에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돈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죠. 요만큼 돈이 뿌려졌으면 과거에 2008년도나 아니면 과거에 훨씬 많은 버블기 때도 요 정도 돈이 뿌려지면 이제 시장이 괜찮다 좀 더 기다리면 되겠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던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돈을 뿌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모습들이 안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시뮬레이션은 강력한 보건정책들이 바로 시행되지 않고 딜레이 되는 상황입니다. 늦춰지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확진자는 한 24억 명, 사망자는 1,045만 명 정도, 일주일에 인구 10만 명당 1.6명이 감염되는 수치입니다. 시뮬레이션 두 번째랑 비교해보면 거의 8배 수준이죠. 과연 이것이 시뮬레이션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시뮬레이션, 이 두 가지 어디 쪽으로 움직일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는 국면이 아니라 정점을 향해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무 기대와 희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좀 더 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방금은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본 거고요. 좀 좁혀서 그러면 투자 시장에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을 만한 변화로서 볼 만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뉴욕인 것 같아요. 뉴욕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뉴욕 문제를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뉴욕이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초기에는 감염자가 하루에 10,000명씩 이렇게 늘었는데, 근래에는 감염자가 20,000명 정도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죠. 누적 확진자를 보면 미국 전체의 절반 정도 되어지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 경찰들, 소방관들도 감염이 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도시는 거의 유령 도시처럼 됐겠죠. 매일 구급차, 경찰차 이런 사이렌만 울리니까 공포감은 더 클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저도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 대구 사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사이렌 소리가 울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마 뉴욕도 그런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3월 26일자 통계인데 하루에 7,000건이 넘는 응급전화가 걸려온다고 얘기하죠.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쿠오모 앵커가 확진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뉴욕이 빠르게 지금 확진되고 있으니까 일단 문제는 병상인 것 같아요. 축구장에 캠핑용 차량까지 놓으면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주지사가 호소했죠. 의사들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미 중국의 후베이성을 추월한 상황이 뉴욕의 상황입니다. 데이터를 좀 보면 최근에 뉴욕은 검사 대비 확진율이 32.2%가 됩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2.6% 됐는데 그 대비로 보면 12배 정도 이상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의 재앙이고 악몽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가면 확진자 수가 70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뉴욕이 계속 어려워지게 되면 뉴욕주의 의료 시스템 자체는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현실에 가능한 이야기다라고도 얘기하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미국의 전체적으로 병원들이 문 닫는 케이스들이 늘었다고 얘기해요. 그건 결국 돈의 문제겠죠. 어쨌든 핵심은 뭐냐 하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4월 말 정도가 되면 셧다운을 끝내겠다는 그 이야기가 가능하겠는가. 4월 말에 셧다운이 해제가 되어지면 공장도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빨라지면서 소비, 생산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셧다운이 4월이 아니라 행여나 5월에서 6월까지 미국 경제의 셧다운이 계속 지속된다면 더 파격적이고 더 놀라운 구제안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셧다운이 지금 가장 큰 변수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게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들이 심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셧다운이 길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결국에는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거죠.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의 전망도 추가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시장이 환호했던 것은 이 리세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2,000조 정도가 뿌려지게 되면 결국에는 리세션이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줄어들면서 빨리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V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셧다운이 계속 길어진다면 상황 완전히 반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시장도 공격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럼 이 셧다운이 길어지면, 아니면 셧다운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역시 문제는 기업이겠죠. 무디스가 미국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크본드인데 투기 등급에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가 많다라는 거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회사채가 이미 7,650억 달러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드 포레스트는 올해 1,690억 달러, 내년에 3,0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가
만기가 다가오고 이런 만기 앞에서 차환이 어려운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한 3분기는 돼야 회복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면 연준은 3분기까지는 고생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투기 등급.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부각되는 내용은 미국의 상업용 모기지가 연쇄 부도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임대료는 못 내는 겁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미국 전역에서 월세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임대인들 문제 생기겠죠. 연쇄적인 파산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돈맥 경화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고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났을 때의 두려움은 내재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영세 자영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큰 기업들도 다 똑같은 겁니다. 프랜차이즈들, 예를 들면 식품회사, H&M 같은 그런 기업들 장사가 돼야 돈을 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을 하루 이용하는 고객들이 20만 명 정도에서 10,000명대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물건이 안 팔릴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낼 수 없죠.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임대료가 200억에서 250억 수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6개월 간다 그러면 버틸 만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난 14일날 CNBC에서 아이칸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업용 모기지 채권 시장을 상대로 공매도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급증했고 이거는 2008년도 이전의 주택시장의 거품을 연상시킨다. 비슷하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도 통계를 하나 내는데요. 미국 상업용 모기지 시장은 지난 8년 동안 33%가 커졌다고 얘기해요. 현재 규모는 3조 달러, 3,670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졌을 때 2008년이죠. 그때 10월에 규모는 2조 5,50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120조 원.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사실은 2008년도보다 지금 상업 영역의 모기지가 훨씬 더 규모가 커진 겁니다. 왜 불안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번째 관심 가져야 될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 있는 투기 등급의 회사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수준에서 연준은 뭘 해야 되냐면 투기 등급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뉴욕의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첫 번째, 현재 위기가 길어져도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 한 그룹, 또 한 그룹은 투자 등급을 유지하면서 연준의 회사채 매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한 부류, 또 새로운 부류는 투기 등급으로 추락해도 정부가 직접 구제할 수 있을 가능성 있는 기업, 그러니까 국유화한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보잉 같은 경우에는 문 닫기 못하죠. GM도 그랬고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부도나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부도나게 되면 당장 미국의 군수업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미국의 항공산업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럽 거 비행기 갖다 써야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있으니까 한 그룹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나머지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파산할 기업들. 이렇게 그룹 지어서 선별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의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고요. 어쨌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연준이 정크본드, 투기 등급의 채권을 매입하겠다라는 발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늠을 해야 되는 거죠. 연준이 투기 등급의 회사채를 버리냐 아니면 끌어안고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중국이겠죠. 이런 상황에 세 가지 문제도 있지만 과연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견인할 만한 회복이 빨리 나타나겠느냐 아니면 더디겠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월달 제조업 PMI를 발표했는데 52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다, 급전환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조업 PMI라는 수치는 50이 기준입니다. 50보다 높으면 좋다, 50보다 낮으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월달에 제조업 PMI가
35.7이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시장이 44.8 정도를 예상했는데 52가 나왔으니까 시장에서는 뭐 좋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개선이 된 건 확실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번에 수치 갖고 완벽하게 개선됐다고 말하기에는 아쉬움이 크죠. 왜 그러냐면 중국도 역시 실업난의 공포가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만이 실업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만이 실업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도 역시 똑같이 작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업난이 공포입니다. 실업자가 1,8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통계가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더가 산업단지를 다 챙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스크도 벗고. 그 진단은 다 들어보셔서 아시죠? 마스크를 벗는 이유는 이제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고, 산업단지를 시찰하는 것은 우리 일하자, 뭐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죠. 31일날 로이터 통신에서 최근에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이야기했는데 중국이 1, 2월달 수출이 17.2% 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1, 2분기 동안은 더 커지겠죠. 30%가량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9%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됐든 간에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실업률이 4에서 5%였는데 이번에 실업률이 1,800만 명이 나오게 되면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도 새로운 변수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금리를 낮추고 국채를 덮는 거, 즉 돈을 덮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단기성 영레포 금리를 지금 낮췄습니다. 2.4%에서 2.2%, 0.2%를 낮췄죠. 그래서 금융권에 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8조 6,100억 원 정도를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더 풀겠죠. 이걸로는 미비하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보느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1.1% 봅니다. 노무라 증권은 4.8%, 중국의 중금공사는 2.6%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시각은 올해 중국 성장도 그렇게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이 지금 금융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시그널로 보여져요.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국이 행여나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금융위기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면 올해 잘 넘기고 내년에 뭔가 반짝 좋아지는 것 같다가 중국 때문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세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국 경제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넉넉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방면에 노력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긴 해요. 물론 이제 그 새로운 카드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카드냐, 이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카드들이냐? 일단 미국 중앙은행이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게 레포를 통한 달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나라들이 미국의 채권을 갖고 있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각 나라들이 미국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채권을 담보로, 역시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 채권을 담보로 미국이 달러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유동성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부실 기업도 있고 정크본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달러를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시그널이죠. 하루짜리를, 이 레포가 지금 하루짜리거든요. 이 하루짜리를 계속해서 롤오버 해가지고 달러를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작동하기 위해서 페드가 기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기구는 6일부터 입찰을 하고요. 최소 6개월 이상 이 기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6개월이면 향후 10월달, 9월달 요 정도까지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다른 카드도 꺼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좋은 이야기가 또 있긴 해요. 일단은 원유전쟁, 5.1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시그널들이 나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 팀들은 원유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원유에 대한 영상을 2개를 올렸는데 별로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형도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최소한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과 예측치들이 필요한 건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 팀들은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무드가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사우디와 러시아의 문제인데 크렘린에서
발표를 한 건데 지금 유가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화의 여지를 계속 열고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석인 것 같아요. 미국의 형님께서 지금 양쪽 간의 어떤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이죠. 지금 크렘린궁에서도 발표한 게 미국의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이후에 발표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물밑에서 어떤 힘들이 움직이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저러한 상황을 봤을 때 미국 역할들이 중요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그널들은 지금 나오고 있다. 세 번째는 CNBC에 나왔는데요. 연준이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 핵무기가 뭐냐? 주식을 매입한다라는 거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서 안 되면 주식을 사버리겠다. 그래서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얘기했는데 중앙은행이 보다 광범위한 유가증권이나 자산을 매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월가도 반응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물론 대체적인 흐름은 그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발표된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을 타진하는 건 사실은 일본의 시그널 때문이죠. 일본은 이미 ETF를 통해서 증시에 개입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택한 방식이죠.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연준도 충분히 주식 거래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예측하는 거죠. 과연 연준이 주식을 직접 매입할지 매입하지 않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카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말 연준이 이런 핵무기급 카드를 사용한다면 핵무기가 될지 아닐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어쨌든 이런 카드도 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포석이에요. 시간의 흐름으로 따져보더라도 최초의 시장 분위기가 폭락을 했죠. 충격에 쌓였죠. 그리고 나서 이러저러한 대규모 경기부양 카드가 시장에 기대감을 줬고 그 기대감이 시장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장이 회복되는 것처럼 지난주에 작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근본 핵심은 리세션이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냐 장기적으로 이어갈 것이냐. 루비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V자, U자, L자, I자로 봤을 때 I자로 가는 거냐 I자로 굳이 가지 않더라도 L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가 지금 2단계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서 시장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팀들은 좀 장기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나누어서 들어가시라고요. 쪼개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자본의 20%에서 30%는 현금화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준비를 하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요.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시장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